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아있는 정보, 토끼처럼 귀를 쫑긋하게 만드는 정보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산토크 진행을 맡은 임평순입니다. 박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비대면 경제 시대로 접어들면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은요.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국가적 미래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하는 2022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주제가 어려운데 두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아주대학교 산부인과 김인환 교수님과 곽동욱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제가 오프닝을 네. 엄청나게 화려하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어려운 내용인가요, 교수님? 조금 뭐 어려울 수도 네. 있고요. 우리 쉽게 한번 풀어보죠, 오늘. 네. 저한테 좀 알려줘야 돼요. 네. 자, 먼저 우리 교수님. 디지털 플랫폼 정보 시대를 맞아서 중앙정부나 뭐 지자체, 공공기관, 뭐 빅데이터다 이런 말 많이 하고요. 근데 의료 분야에서도 진짜 필요가 있겠죠? 그럼요. 어. 네. 그 4차 산업혁명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산업화시키냐.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데요. 특히 의료 분야의 데이터를 가지고 산업화시키는 데는 큰 데이터가 있어 많은 데이터, 그걸 빅데이터라고 하죠. 네.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기계가 학습을 하게 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번 사업은 그거를 위한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 우리가 쉽게 예를 들으면은 예전에 알파고하고 그 이세돌 구단이 막 바둑 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인공지능을 막 빅데이터로 훈련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딥러닝.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 일하면 제가 똑똑한 겁니다.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점 하나. 이렇게 의료 분야와 인공지능이 만났어요. 융합으로 어떤 기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만나면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 잠도 자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는데 인공지능을 잘 학습시키면 네. 사람이 하는 만큼 일을 하면서 혹은 그것보다 더 잘하면서 쉬지 않고 전원만 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한테는 필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그 드라마 보면은 영화 보면은 그 의학 드라마 되게 좋아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잠을 언제 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인공지능 저기 전기만 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 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죠. 의료비도 절감. 네. 혁신인데요. 네, 정부로서는 이거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일도 잘하게 하고 질병도 쉽게 말하면 예방도 더 잘할 수 네, 있고 맞습니다. 결국은 이 소비자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비 절감도 할 수 있는. 네, 야, 맞습니다. 이거 진짜 미래 산업이네요. 의료 사업. 요즘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 게 초저출산 시대 그리고 초고령화 시대가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안 그렇습니까? 네. 여기에 따른 그렇죠. 데이터를 또 분석해서 우리가 또 대비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에 10년 동안의 추이를 볼 수가 있는데 뭐 제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한 100만 명씩 나오던 시기가 이제는 2020년에 언제 태어났어요? 좀 생각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네. 2020년 출산 통계가 27만 명. 네. 그래서 거의 뭐 작년 대비보다 한 3만 명 정도 더 줄었던 걸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와, 2020년도에 27만 명. 교수님이 태어날 때는 100만 명씩 태어났으니까 고리짝 시절. 그래프를 보니까 가임 여성 한 명당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하지만 그런 거에 반해서 사실 난임 관련 진료 수요가 뭐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임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한 22만 명 정도로 육박하고 있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병원에 가지 않는 인구도 생각하면 한 60만 명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뭐 여성 난임 수요도 한 14만 명, 그리고 남성 난임 수요도 한 7만 명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어서요. 꾸준한 수요가 있습니다. 또 난임 시술을 통해서 태어난 신생아 수가 전체 신생아의 1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문제는 난임 시술로 인해서 의료 비용이 상승한 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와,
데이터로 보니까는 어마어마한데요. 그렇죠. 이거 예. 남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제 문제거든요 지금. 아니 왜요? 나이도 차고 장가도 못 가고. 죄송합니다 저런. 부모님. 네. 보니까는 의료비 지출 비용이 제 주변에서도 그런 고민하는 친구들 많아요. 네네. 의료비 지출도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난임 시술을 한 번 받는 데 있어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나마 싼 편이에요. 그렇지만 한 번 시술을 받는데 한 평균 300만 원 정도 이상이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이런 시술을 또 여러 번 받을 수도 없고 또 그리고 요즘은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그 여성분들이 결혼하는 나이도 점점 그러니까 많아지고 네네네. 또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나이도 많아짐으로써 이 난임 시술 비용이 점점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수는 감소하니까 이게 참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난임 그 통계를 살펴보면은, 이게 난임으로 진료받은 인원을 보면 최근 5년간에 한 100만 명이 넘고요. 네. 그리고 그분들로 인해서 비용이 그러니까 지출되는 비용이 약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 보니까 한 3,700억. 예. 3,700억 정도를 이 난임에 대한 의료비로 지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고리짝 때보다 신생아 수는 엄청나게 거의 4분의 줄은 1. 거죠. 4분의 1. 네. 우리 교수님 태어날 때보다 지금 4분의 1이 그렇죠. 줄었어요. 그래서 정부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의료비를 뭐 낮추는 것도 우리의 가장 큰 이슈이긴 하지만 이 어떻게 하면 난임 치료를 더 잘해서 네네네. 더 많은 우리 건강한 아가들을 출산할 수 있게 하느냐라는 그런 이슈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논하고 네, 이 맞습니다. 인공지능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맞죠? 점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럼 또 한 가지 통계를 한번 살펴주시겠습니까? 네, 요 한번 그래프를 보실까요? 예. 네. 네, 여기 시군구별 분야별 전문 인력표가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세종하고 전남이 높고 오히려 서울하고 부산이 낮습니다. 네. 하지만 전문의 수가 서울, 부산 이런 대도시에는 굉장히 많고 세종, 전남 같은 이런 시기에는 좀 낮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난임을 잘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임신된 아기가 건강하게 출산하는 거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런 인력이 아무래도 서울에 집중되다 보니까 지방의 이런 공급의 불균형, 이런 지역 격차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죠. 의사 선생님 부족한데. 네. 그래서 막 인구들도 다 도시로 몰리는 거 아닙니까? 아유, 맞습니다. 의료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교육도 중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분만 전에 이제 얼마나 아기를 건강하게, 그러니까 아기가 계속 뭐 움직이거나 이러지 않고 본인이 다 인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만 전에 감시 체제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가 태아 심박동 모니터링 검사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분만 기간 동안에 이렇게 나라에서 지정해주는 그런 세부사항,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아 심박동 모니터링. 맞습니다. 네. 그 모니터링 선생님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네, 잘 들어보고. 맞습니다. 그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정도는 다 보험이 되고요. 나이에 따라서 2번이 보험이 되는 경우도 있고 네네네. 또 이제 분만하러 오셨을 때는 계속 이 모니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모니터 장비를 사실 의사가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뭐 계속 실시간으로 계속 아기 상태를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네네네. 이거를 누군가는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기계가 해줄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뭔가 알람을 띄워줄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겠죠. 네. 그럼 어떻게 24시간 동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결국은 전문의 해석이 계속 필요한 그런 예. 검사이고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이걸 사실은 실제로 계속 기계가 모니터링하는 기술이 될 것 같은데 네. 아직은 이렇게 잘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산모를 위한 것, 네, 환자를 맞아요. 위한 것, 그 어떤 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예, 야, 예, 그러니까는 맞습니다. 분만 기간 동안 산모를 모니터링해야 하고 태아 심박동을 기록해야 되고 또 의사의 소개를 작성해야 된다. 야, 의사 선생님들은 진짜 의사한테는 잘했어 나는. 나는 못해. 잘하셨어요. 못해. 알겠습니다. 자, 이래서 AI 알고리즘 개발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우리 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태아심박동 모니터링은 임신 중에 꼭 필요한 검사인데 네. 이 검사만 하면 뭐예요? 그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해석을 누구나 다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거든요. 산부인과 전문의들만 이것을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게 네. 응급 상황이다 아니다. 애가 안에서 잘 있다 아니다. 음. 근데 이런 것들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의사가 넘쳐나면 좋을 텐데 네. 아까 보시다시피 점점 인구수는 줄고 더군다나 이제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산부인과 개원 수도 줄고 네. 거기에 계신 선생님도 줄으니 이건 모니터링을 누가 하냐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피로가 누적되고 또 이것이 건강한 분만과 출산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빅데이터를 이용한 AI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특정 알고리즘이나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대량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나 똑똑해지고 있어. 그리고 아까 말씀 뭐 난임이나 어떤 뭐 시술, 배아 영상 이러한 영상이 많아야 그것도 고품질의 맞습니다. 그 영상들이 많아야 AI를 딥러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배아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 배아냐 이런 거 선별할 수 있게. 네, 맞아요. 더 AI가 더 잘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유, 물론 두 선생님들이 더 잘하시겠지. 네, 그러면 좋겠죠. 그래서 좀 편하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잘 맞췄나요? 저? 네, 맞습니다. 예, 두 분께 칭찬받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첫 시간 좀 어려운 질문 한번 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나에게 데이터란이라는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데이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의료 보건 분야에서도 느끼게 되네요. 자, 교수님. 나에겐 데이터란 대한민국을 살리는 명의이다. 와, 명의는? 괜찮았나요? 명의는 김민환. 감사합니다. 자, 박 교수님. 네, 저에게 데이터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 강국을 만들기 위한 그런 열쇠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역시 고리타분해. 교과서적인 답변하셨어.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빅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만큼 열쇠, 명의처럼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